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벌써 일주일이 갔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제이네어 읽어드리는 월요일.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얼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인트 존은 한 번밖에 오지 않았다. 세인트 존은 나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계속 잠만 자는 것은 오랫동안 과로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굳이 의사를 부를 필요는 없다면서 그대로 두고 저절로 낫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또 그동안 무슨 일인지 신경이 너무 긴장을 했기 때문에 잠시 잠을 자면서 푹 쉬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병이 없으니 일단 기운을 차리면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했다. 세인트 존은 이런 의견들을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짧게 전했다.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이 많지 않은 사람 특유의 어색한 말투로 덧붙였다. 무척 특이한 얼굴이야. 하지만 천박하거나 상스러운 데는 보이지 않아. 다이애나가 말했다. 그래, 난 솔직히 이 가엾은 사람한테 왠지 마음이 가. 계속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대답은 이랬다. 그러기는 힘들지. 저 사람은 어쩌면 친구들과 다투고 분별 없이 뛰쳐나왔는지도 몰라. 아주 고집을 부리지만 않는다면 친구들한테 돌려보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얼굴을 보니 순종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세인트 존은 몇 분 동안 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똑똑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아름답진 않군. 지금은 많이 아프잖아. 아프지 않더라도 못생긴 얼굴일 거야. 얼굴에 우아함과 조화의 아름다움이 없어. 셋째 날 나는 좀 나아졌다. 넷째 날은 말도 하고 침대에서 움직이고 일어나 앉거나 몸을 뒤칠 수 있었다. 한나가 점심때쯤 오트밀과 잼과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를 갖다 주었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지금까지 음식을 삼킬 때마다 화끈거려서 맛도 못 느꼈는데 이제는 음식이 맛있었다. 한나가 나가자 나는 한결 기운이 났다. 곧 자는 것도 지겨워지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일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옷을 입는단 말인가. 땅바닥에서 자고 늪지를 건너다 넘어진 탓에 비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된 옷밖에 없었다. 그런 옷을 입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가 창피했다. 하지만 그렇게 창피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되었다. 침대가에 있는 의자 위에 내 물건들이 모두 깨끗하고 보송보송해져서 돌아와 있었다. 까만 비단 옷은 벽에 걸려 있었다. 늪지를 건넌 흔적들은 사라지고 비를 맞아 생긴 주름도 말끔히 다림질이 되어 있었다. 구두와 긴 양말도 깨끗해져서 신고 다닐만 했다. 방 안에 세면도구와 머리를 빗을 빗과 솔이 있었다. 기운이 달려서 5분에 한 번씩 쉬기는 했지만 마침내 혼자 옷을 입었다. 살이 너무 빠져서 옷이 헐렁했다. 헐렁한 부분을 숄로 가리자 다시 예전처럼 깔끔하고 남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었다. 칠칠찮아 보일까봐 몹시 꺼림직했던 후줄근한 흔적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난간을 짚고 천천히 돌계단을 내려와 좁고 낮은 복도를 지나자 곧 부엌이 나왔다. 부엌에는 빵을 굽는 구수한 냄새와 활활 타는 불의 열기가 가득했다. 한나는 빵을 굽고 있었다.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비옥하지 않은 마음에서는 편견을 뿌리 뽑기가 힘들다. 그 편견은 돌틈에서 잡초처럼 굳건하게 자라난다. 한나는 처음에는 너무나 쌀쌀맞고 딱딱했지만 그 즈음에는 차츰 누그러졌다. 그리고 내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내려오자 빙긋 웃기까지 했다. 아니, 일어났군요.
좀 나아진 모양이네. 괜찮으면 난로가에 있는 내 의자에 앉으시오. 한나는 흔들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한나는 바쁘게 일하면서 이따금 나를 힐끔힐끔 살펴보았다. 이내 오븐에서 빵을 꺼내고는 나를 돌아보며 무뚝뚝하게 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도 구걸하러 다닌 적 있소? 나는 순간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한나의 눈에는 내가 거지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차분하게 그러나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저를 거지라고 생각한 건 오해예요. 저는 거지가 아니에요. 당신이나 아가씨들이 거지가 아닌 것처럼요. 조금 말이 없다가 한나가 입을 열었다. 그건 잘 모르겠소. 당신은 집도 없고 땡전 한 푼 없잖아요. 집과 돈이 없다고 해서 거지인 건 아니에요. 곧이어 한나가 물었다. 댁도 공부를 했나요? 네, 아주 많이. 그래도 기숙학교에 다닌 적은 없죠. 기숙학교에 8년이나 있었어요. 한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왜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지 않는 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곧 다시 일을 할 거고요. 한나가 과일 바구니를 내오자 내가 물었다. 이 구스베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파이를 만들 거요. 이리 주세요. 제가 딸 테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저도 뭔가 해야죠. 저도 따게 해주세요. 한나는 그러라고 했다.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서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요 하면서 내 옷 위에 깔아주기까지 했다. 한나가 말했다. 손을 보니까 하인들이 하는 일은 안 해본 것 같군요. 재봉사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더 이상 제 문제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 집 이름은 뭐예요? 마시 앤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사는 신사분이 세인트 존 씨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여기서 살지 않아요. 잠시 머무르는 것뿐이지요. 원래는 모턴에 있는 교구에서 사시지요. 모턴이라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 말인가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목사님이시랍니다. 목사님을 보자고 할 때 늙은 가정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럼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었군요. 네, 리버스 씨는 여기 살았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지요. 그럼 그 신사분의 이름은 제인트 존 리버스인가요? 그래요. 세인트 존은 세례명인 것 같아요. 누이 동생들은 메리 리버스와 다이애나 리버스고요.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나요? 3주 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지요. 어머니는 안 계신가요? 마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집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30년 동안 살았다오. 세 분 다 제가 키웠지요. 그럼 당신은 정말 정직하고 충실한 하인이군요. 정말 훌륭해요. 저한테 무례하게도 거지라고 했지만요. 한나는 다시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가 아가씨를 한참 잘못 봤군요. 하지만 이 근처에는 사기꾼이 하도 많아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다소 엄격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개라도 내쫓아서는 안 되는 밤에 나를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건 심하긴 했지만 안 그러면 어쩌겠어요. 나는 나보다 이 집 아가씨들에 더 생각했답니다. 가엾은 아가씨들. 나 말고는 돌봐줄 사람도 없지요. 조심할 수밖에 없답니다. 나는 잠시 심각하게 침묵을 지켰다.
한나가 다시 말했다. 나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빠요. 나한테 쉴 곳도 주지 않고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붙여서가 아니에요. 내가 땡전도 없고 집도 없다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처럼 굴었기 때문이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가난을 죄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한나가 말했다. 앞으로는 그럴게요. 세인트 존 도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가씨는 예전하고 아주 느낌이 달라요. 아주 점잖은 분 같군요. 그럼 됐어요. 이제 용서할게요. 악수해요. 한나는 단단한 밀가루 투성이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다시 한번 웃음이 활짝 피어나 거친 얼굴이 환해졌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한나는 말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내가 구스베리를 따는 동안 한나는 파이 반죽을 만들면서 돌아가신 주인과 마님과 아이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나는 아가씨들과 도련님을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여기서부터 계속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제인 에어에게 들려주는 이 세인트 존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세인트 존하고 메리하고 다이애나 이야기가 좀 궁금하시죠? 그런데 한나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그 세인트 존 그 가족사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생략하지 않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예쁜 척하고 말했지?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돌아가신 리버스 씨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서 깊은 가문의 신사였다. 마시엔드는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 리버스 가문의 것이었다고 한다. 한나는 이렇게 주장했다. 한 200년은 되었을 거예요. 모턴 골짜기의 올리버 씬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비하면 작고 초라해 보이겠지만요. 그래도 올리버 씬의 아버지는 바늘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리버스 씬은 헨리 왕 시절부터 신사 계급이었답니다. 모턴 교회 성구실에 있는 교적부를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래도 이것은 인정했다. 돌아가신 리버스 씬은 이 지방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살았지요. 사냥이나 농장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리버스 부인은 달랐다고 한다. 부인은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닮았다. 이 지방에서 이 집 아이들 같은 사람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한다. 이 집 아이들은 셋 다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으며 늘 독특했다고 했다. 세인트 존은 자라자 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고자 했다.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정교사 자리를 찾아 나섰다. 한나가 들은 바에 따르면 리버스 씨가 오래전에 믿고 투자한 사람이 파산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한다. 부모한테서 물려받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다들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했다. 형제들은 오랫동안 이 집에서 지내지 못했고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몇 주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시엔드와 모턴 그리고 주위의 모든 황야와 언덕들을 무척 좋아했다. 형제들은 런던이나 그 밖의 대도시에서도 살아보았지만 고향만한 곳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이가 무척 좋아서 서로 틀어지거나 싸우는 일이 없다고 했다. 한나는 이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들도 없다고 말했다. 나는 구스베리를 다 따고 나서 두 아가씨와 신사부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모턴으로 산책을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30분 정도면 차를 마시러 돌아올 거예요. 리버스 형제들은 한나의 말대로 30분 안에 돌아왔다. 다들 부엌문으로 들어왔다. 세인트 존은 나를 보자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는 그냥 지나갔다. 두 아가씨는 걸음을 멈추었다.
메리는 내가 아래층에 내려올 정도로 나아진 모습을 보고 상냥하고 차분한 몇 마디 말로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다이애나는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나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려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요. 아직도 얼굴이 파리해 보여요. 너무 수척하군요. 이런, 딱하기도 해라. 다이애나의 말소리는 마치 비둘기가 구구 우는 것처럼 상냥했다. 눈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다이애나는 얼굴 전체에 매력이 넘쳤다. 메리도 지적인 얼굴이고 생김새도 똑같이 예뻤지만 표정이 좀 더 수줍었다. 태도도 상냥하긴 하지만 거리감이 있었다. 다이애나는 말이나 눈길에 어떤 권위가 있었다. 그리고 의지가 있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다이애나처럼 권위 속에 의지가 깃든 사람한테 기꺼이 복종하는 성격이었다. 천성적으로 내 양심과 자긍심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인 의지에 복종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여기는 어쩐 일로 내려왔어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메리랑 나는 가끔 부엌에 앉아있기도 해요. 우리는 집에서는 자유롭고 싶고 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손님이니까 거실로 들어가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한나가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당신을 밀가루 투성이로 만들고 있잖아요. 메리가 끼어들었다. 게다가 화덕불이 너무 뜨거워요. 다이애나가 덧붙였다. 그렇고 말고 당장 고분고분하게 이리 와요. 다이애나는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 나를 일으켜서 안쪽 방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나를 소파에 데려다 놓고 말했다. 거기 앉아요. 그동안 우린 옷을 벗고 차를 준비할게요. 마음이 내킬 때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은 우리 작은 황야의 집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죠. 한나가 빵을 굽고 차를 끓이고 빨래나 다림질을 할 때도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죠. 다이애나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나와 세인트 존만 남았다. 세인트 존은 책인지 신문인지 들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먼저 거실을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세인트 존을 살펴보았다. 거실은 상당히 작고 가구도 아주 단출했지만 깨끗하고 깔끔해서 아늑했다. 세인트 존은 벽에 걸린 거무스름한 초상화들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읽고 있는 쪽에 눈을 고정시킨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 꼼꼼히 뜯어보기가 쉬웠다. 여기서 세인트 존이 책 안 읽고 분명히 제인 에어를 신경 쓰고 있었다의 한 표. 집중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라 조각상이라도 그보다 쉽게 관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인트 존은 나이가 28에서 30살 사이로 젊고 키가 크고 늘씬했다. 얼굴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윤곽이 또렷해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코는 반듯하고 고전적이었고 입과 턱은 아테네 사람 같았다. 영국 사람이 세인트 존처럼 고대 조각상과 비슷한 얼굴을 한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자신의 얼굴이 그토록 균형이 잡혔으니 내 얼굴을 보고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눈은 크고 푸른색이었으며 속눈썹은 갈색이었다. 상아처럼 희고 넓은 이마에는 금빛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흘러 내려와 있었다. 독자여, 이런 묘사를 보면 세인트 존이 온화해 보일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실제로 세인트 존은 온화하다거나 유순하고 다감하다거나 심지어 평온한 사람이라는 느낌조차 거의 없었다. 지금 조용히 앉아있지만 그 콧구멍과 입과 이마에는 내면에 존재하는 안절부절 못하고 냉엄하고 열렬한 요소가 드러나 있는 것 같았다. 세인트 존은 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차를 준비하느라 왔다 갔다 하면서
오븐 맨 위에서 구운 작은 케이크를 갖다 주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먹어봐요. 틀림없이 배가 고플 거예요. 한나가 그러는데 아침에 죽을 조금 먹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서요.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이제 식욕이 강렬하게 되살아난 것이었다. 세인트 존은 책을 덮고 탁자로 다가오더니 그 그림 같은 푸른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았다. 무례할 정도로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의연한 눈길이어서 지금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던 것은 낯선 사람이라서 수줍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저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배우로 치자면 세인트 존 역할에 꼭 맞는 사람 떠올랐어요. 좀 많이 멋있는 분인데 아테네 사람 같고 그리고 뭔가 되게 그 키도 좀 크고 멋있는 남자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평온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온화한 모습은 아닌. 그리고 이 여자의 눈빛을, 여자의 눈을 무례할 정도로 직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 저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상상한 그 인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듣는 분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의 환상은 깨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 간직할게요.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고 있어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배가 몹시 고프겠군요. 네, 고파요. 나는 짧은 물음에는 짧게, 직선적인 질문에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예전에도 본능적으로 늘 그랬다. 지난 4월 동안 미열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 다행이었어요. 처음부터 먹고 싶은 대로 마구 먹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이제는 먹어도 돼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기는 하지만요. 오랫동안 신세를 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고작 이렇게 어설프게 세련되지 못한 대답을 꺼냈다. 세인트 존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렇겠죠. 친구들의 주소를 가르쳐 준다면 편지를 써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집도 친구도 없으니까요. 세 사람은 나를 바라보았다. 미심쩍은 눈길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의심 같은 것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이 어려 있었다. 다만 젊은 숙녀들이 그랬다는 얘기다. 세인트 존의 눈은 문자 그대로 투명하고 맑았지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속을 헤아리기 힘들었다. 세인트 존은 눈을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대리자라기보다는 남의 생각을 탐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듯 했다. 예리한 눈빛과 과묵한 태도는 사람을 격려하기보다 당황하게 만들었다. 당신은 가족이나 친척도 없이 혼자 몸이란 말입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저와 관계가 닿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국의 어떤 집에도 들어갈 권리가 없지요. 당신 나이에 그런 처지라니. 정말 특이하군요. 이 대목에서 세인트 존의 시선이 탁자 위에 모으고 있던 내 손으로 쏠렸다. 무엇을 찾으려고 그러는지 궁금했다. 곧이어 나온 말이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결혼한 적이 없습니까? 아직 안 했나요? 다이애나가 소리내어 웃었다. 아니, 17이나 18살도 안 되었을 거예요. 저는 곧 19이 되지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미혼이에요. 나는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결혼이라는 말을 듣자 고통스럽고 마음을 휘젓는 기억들이 깨어났기 때문이다. 다들 그 당황한 기색과 감정을 목격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고맙게도 새빨개진 내 얼굴에서 눈길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냉정하고 엄격한 세인트 존은 계속해서 찬찬히 나를 바라보았고 결국 나는 당혹스러워 얼굴만 붉힐 뿐 아니라 눈물까지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자 세인트 존이 물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살았나요? 너무 캐묻는 것 같아, 오빠. 메리가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탁자 위로 몸을 내밀고 다시 한번 꿰뚫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을 요구했다. 나는 간략하게 대답했다. 어디에 살았는지, 누구와 살았는지는 비밀입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오빠나 다른 사람들한테 비밀을 말하지 않아도 돼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모른다면 도와주지 못해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필요해요.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선가가 도와주셔서 제가 할 만한 일을 구하고 먹고 살 만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입에 풀칠만 해도 됩니다. 내가 진정한 자선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직한 목적이라면 힘 닿는 데까지 기꺼이 돕겠소. 그러니 일단 어떤 일을 많이 해보았고 또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나는 방금 전에 차를 마셨다. 그 덕분에 한결 기운이 났다. 세인트 존이 나를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대놓고 빤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도 마주보며 말했다. 리버스 씨, 당신과 누이들은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도움이었지요. 당신은 고귀한 한대로 저를 죽음에서 구해주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저에게 끝없이 감사해야 하고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할 만하지요. 당신들이 쉴 곳을 마련해준 방랑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와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에요. 저는 고아로 목사의 딸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후원자의 집에서 자랐고 자선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을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서 6년간은 학생으로 2년은 선생으로 지냈지요. 바로 로우드 학교예요. 리버스 씨는 들어보셨나요? 로버트 브로클허스트 목사가 그곳의 회계 일을 맡고 있었죠. 브로클허스트 목사의 이름도 들어보았고 그 학교도 본 적 있어요. 저는 1년 전쯤 로우드 학교를 떠나 가정교사가 되었어요. 좋은 자리를 얻었고 행복했지요. 하지만 이 집에 오기 나흘 전에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서도 안 돼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당신들처럼 저 역시 비난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참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거예요. 아주 기이하고 끔찍한 재난 때문에 천국 같은 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몰래 빨리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물건은 모두 남겨두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지요. 하지만 마음이 괴로운 데다 허둥지둥 서두르느라 위트크로스까지 타고 온 마차에 보따리를 놓고 내려버렸어요. 그러고는 빈털터리로 이 고장까지 왔지요. 이틀은 노숙을 하면서 헤매고 다녔지만 어느 집 문지방도 넘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 사이 2번인가 음식을 먹었을 뿐이에요. 굶주림과 피로와 절망 때문에 죽어가는 순간 리버스 씨께서 당신 집 앞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지붕이 있는 보금자리로 데려다 주었죠. 당신의 누이들이 저한테 베푼 친절도 다 알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지만 전혀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복음주의자로서 자선을 베푼 건 못지않게 아가씨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한 연민을 보여준 것도 큰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내가 말을 멈추자 다이애나가 말했다.
더 이상 말을 시키지 마요, 오빠. 아직 흥분하면 좋지 않아요. 소파로 돌아가서 앉아요, 엘리엇 양. 나는 그 이름에 나도 모르게 움찔 놀랐다. 새로 지어낸 이름을 잊고 있었다. 어떤 것도 놓칠 것 같지 않은 리버스 씨가 당장 눈치챘다. 리버스 씨가 물었다. 이름이 제인 엘리엇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랬어요. 당분간 그 이름을 쓰기로 했는데 진짜 이름이 아니라서 들으면 낯설게 느껴져요. 진짜 이름은 알려주지 않을 거요. 네. 무엇보다도 제가 있는 곳을 들킬까봐 두려워요. 그러니 들킬 만한 일을 피하고 싶어요. 맞는 말이에요. 자, 오빠, 잠깐 편안하게 내버려둬요. 하지만 세인트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예리하게 말을 꺼냈다. 오랫동안 신세를 지고 싶진 않다고 했지요. 내가 알기로 당신은 되도록 빨리 내 누이들의 동정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고 무엇보다도 내 자선에 의지하고 싶지 않을 거요. 우리한테서 독립하고 싶소. 네,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할 방법을 아니면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지금 부탁드리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더없이 누추한 짓만 아니라면 나가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여기 있게 해주세요. 또다시 집도 없이 굶주리는 끔찍한 일은 겪고 싶지 않아요. 다이애나가 하얀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말했다. 그럼 여기 있어도 돼요. 메리도 덤덤하긴 하지만 진실한 어조로 말했다. 원래 그렇게 말투가 덤덤한 듯 했다. 그래요, 여기 있어요. 세인트 존이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노이들은 당신을 보살피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반쯤 어은 새가 겨울바람에 떠밀려 들어왔어도 그렇게 소중하게 보살피면서 기쁨을 얻었을 거요. 나야 당신이 스스로 밥벌이를 하게 해주고 싶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거요. 하지만 내가 활동하는 범위는 좁다는 걸 잊지 마요. 나는 가난한 시골 교부의 목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줄 수 있는 도움도 보잘것없을 거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다이애나가 나를 대신해서 대답했다. 나쁜 일만 아니면 뭐든지 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도와줄 사람을 고를 처지가 아닌 줄 알면서. 오빠같이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을걸? 내가 말했다. 저는 재봉사일도 할 거예요. 허드렛 일도 할 수 있어요. 정일이 없다면 하인이나 보모가 되어도 좋아요. 세인트 존이 냉정하게 말했다. 좋소. 그런 마음이라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죠. 시간이 나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말이요. 그러고는 차를 마시기 전에 보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나는 곧 물러났다. 말을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어서 기운이 다 떨어졌던 것이다. 두 자매들은 너무 따뜻한데 오빠는, 이 세인트 존 오빠는 조금 많이 냉정하고 좀 차갑고, 그리고 뭐 좋게 보자면 좀 이성적입니다. 네,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사실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 안전하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되는가, 특히 내 누이 동생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일인가, 내가 좀 조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말투나 그리고 이제 다가가는, 접근해서 알아가는 방식이 너무 무대뽀지 않나.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그리고 애둘러서 좀 마일드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물어보지 않고 조금 스스로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는데, 우리 세인트 존은 좀 그런 게 약하네요. 안타깝죠? 네, 얼굴만 좀 너무 멋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읽어드리겠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마시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걸 이제야 마셔봤단 말이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미 너무 유명하죠? BTS의 그 정국이라는 분이 드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I'm Alive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콤부차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선물을 받고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베리 맛,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타서 마시고 있는, 요거 보이시나? 네. 여기 타서 마시고 있는 파인애플 맛. 그리고 요건 제 페이보릿 유자 맛이에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레몬 맛입니다. 사실 제가 레몬 맛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샀어요. 레모네이드 같은 그런 상큼하고 톡 쏘는 그런 탄산의 맛이지 않을까. 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레몬은 그런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네 가지 맛을 섞어서, 그러니까 섞어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것도 마시고 이것도 마시고 어떤 날은 이것도 마시고 그날의 습기와 온도에 따라서 제 기분 상태에 따라서 마시고 싶은 걸 제가 골라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제 원픽은 유자. 그렇긴 한데 다 맛있어요. 사실 다 맛있고 제일 별로인 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레몬. 얘는 좀 닝닝해요. 유자도 아니고 레몬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 좀 애매합니다. 요거 이렇게 제가 요즘에 열심히 차가운 물에, 얼음물에 타서 잘 마시고 있고요. 가격도 제가 사 먹는 그 I'm Alive 콤부차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그리고 특히 얘는 티젠 그 홈페이지에서 가끔 핫딜이 뜨기 때문에 그럴 때 노리셨다가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예쁘게 찻자리 준비해서 좀 배경에 신경 쓰면서 영상을 못 만들고 있는데 어차피 제 영상 듣고 보시는 분들은 영상미를 기대하진 않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영상미 때문에 제 영상 보신다면 그 문제 있죠. 네,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너무 그 몰랑몰랑한 그런 느낌의 영상들 많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그냥 읽어드리는 이 뭐랄까 오디오에 좀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일 하다가 또 이렇게 펼치고 읽어봤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너무 닥터지학으로 유명한 유튜버이시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시는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이신 진아영 교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는 지금 실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회에 우리 진아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만나 뵙기도 했고 짜잔! 사인도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정말 열심히 재밌게 읽었고요. 여기 보세요. 정말 많은 표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책 제가 다 읽었지만 잘 읽은 책이다. 그래서 소개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이거 박재현 소장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소장이신 박재현 소장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읽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우리 소장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쓰신 그 전의 책들도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아니지. 요거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롤모델, 제 교수님이십니다. 네, 박상미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신 제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보문고에 이틀 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이제 그 인터넷 서점에서 미리 주문을 해서 미리 받아봤었고요. 박상미의 가족 상담소,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사랑하기 쉽다. 워낙 너무 많은 가정 상담을 하셨던 분이죠. 5천회라고 하셨나? 가정 상담을, 가족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분이셔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내담자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가족들의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 그런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네, 요 세 가지 책이 요즘에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